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 시작할게요. 보충수업 특강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는 기초심화반을 맞이해서 저희가 보충수업 특강, 공개 수업을 우리 진행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수업의 내용은 지난 시간, 바로 앞전 시간에 진행했던 것처럼 이 사주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사주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사주를 지뢰와 피해가는 도구, 즉 길흉을 골라서 피해갈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짜놓은 인생 계획의 어떤 계획서 또는 미션지, 지구별 체험 버킷리스트,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영혼적 단계에서 짜놓은 계획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사주를 보면 이제 사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를 그 좋은 글자, 나쁜 글자 찾기, 제가 이제 피해야 되는 관점이 이거를 말씀드렸죠.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 좋은 사주의 규칙과 나쁜 사주의 규칙을 배워가지고 내가 내 사주나 또는 타인이 내가 보는 사람의 사주가 좋은 사주 규칙에 많이 부합하는지 나쁜 사주 규칙에 많이 부합하는지를 보고 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한다. 이게 이제 라캉이 말한 타인의 운명을 욕망하여 내 사주가 타인의 운명, 즉 일반 세속 평균이 좋다고 하는 운명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사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너는 개구리고, 너는 뱀이고, 너는 사슴이고, 너는 표범이고, 너는 잠자리야. 잠자리는 잠자리답게 사는 거고, 개구리는 개구리답게 사는 거고, 표범은 표범답게 사는 거다. 그러면 나는 표범이구나. 그럼 한번 빠르게 달려볼까? 나는 기린이구나. 먼 세상을 한번 볼까? 나는 잠자리구나. 나는 곤충의 세상을 한번 살아볼까? 나는 이런 삶을 살라고 계획을 했구나. 그러면은 그러한 삶의 원 취지를 알고 그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게 꼭 그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길이 틀리면 계속 오른쪽 가십시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좀 가라니까 오른쪽 이러고 내비게이션이 계속 떠들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원래 설계하고 계획했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자꾸 인생에 경고들이 생겨요. 직장을 갔는데 계속 그만두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그만두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내가 원래 어떤 삶을 살려고 계획을 했을까라는 원취지를 이해해 보는 거죠. 사실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저는 그거를 이제 스케줄 매니저 수호신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 조율하는 매니저 수호신들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자아보다 내 안에 들어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의식보다 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의식이 멘토의 역할을 맡아요. 내 자아의식이 100층 빌딩에 20층 정도에 있다 그러면 30층에도 수호신이 있고 40층에도 수호신이 있고 50층에도 수호신이 있어서 각자 맞는 역할을 한다고. 내가 지금 중대를 담당하는 중대장 수준의 계급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대에서 나한테 직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대대는 또 연대에서 명령을 받고 그 연대는 사단에서 명령을 받고 그 사단은 군단에서 명령을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층도 위계 계층이 있어요. 근데 내 에고의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장하고 발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 내가 20층 정도의 에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25층을 이해하게 된다거나 30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내가 30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나를 이끈 수호신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끌었는지를 다 이해하게 돼. 이제 내가 30층이 됐으니까. 그럼 나의 수호신은 다시 40층에 있고요. 40층에서 나를 담당하고요. 내가 40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50층에서 나를 수호해요. 내가 대대장이면은 연대장이 나한테 지시를 내리고요. 내가 연대장이면 사단장이 지시를 내리고 내가 사단장이면 군단장이 지시를 내린다고. 내가 중대장이나 소대장 정도의 지위에 있을 때는 난 딴 거 다 모르겠고 내 중대나 소대 아니만 중요해. 다른 중대가 잘 되면 막 배 아파 죽겠고 다른 중대를 내가 이겨야겠고 내 중대만 잘 돼야 돼. 아니 뭐 대대가 잘 되고 연대가 잘 되고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내 중대가 잘 돼야 돼. 보통 이런 인식 체계를 갖게 되는데 내가 대대장 정도의 의식이나 연대장 정도의 의식이 되면은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 연대가 다 잘 돼야 돼. 내 직할 연대를 동원해서 내가 사단을 좀 구해야 되겠어. 야, 우리가 돌진할 테니까 우리가 시간을 볼 때 다른 부대들을 얼른 후퇴, 빨리 후퇴. 우리가 막고 있을게. 이게 뭐죠? 내 의식이 높으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생각하는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사주명리도 20층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30층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40층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냐에 따라 진리가 달라요. 20층에서 바라보는 건 진리가 아니고 40층에서 바라보는 건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20층의 진리야. 그것도 진리야.
30층에서 바라보는 진리는 30층의 진리고 지하 5층에서 바라보는 진리는 또 지하 5층의 진리라고. 근데 사실 우리의 의식이 20층도 있고 30층도 있고 40층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존 명리계에서 10층이나 20층을 위한 명리학은 아주 발달했는데 좀 25층이나 30층을 위한 명리학들이 좀 발전을 안 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워. 그래서 좀 운명 공부도 하고 명리 공부도 하고 참 실용적 학문인데 그 명리를 공부하다 뭐야 이렇게 세속적이야 하더니 다 명상가로 가버려. 막 이게 명상, 영성, 뭐 최면 뭐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명리학도 우리 25층이나 30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명리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좀 덜 대중적이에요. 인기가 좀 덜해. 제가 옛날에 영성 얘기 안 할 때 손님이 2배는 더 많았어. 영성 얘기를 할 때 손님이 반으로 들었어. 아이고 전생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 내년에 결혼할지 말지는 알려달라고 뭐 이렇게 오시니까 이제 당신의 인생 사명은 이런 것입니까?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 대체로 25층, 30층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사는 의미가 뭐고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왜 나한테 주어진 것이고 보통 이런 좀 입체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의식의 층위가 뭐 10층, 15층, 8층 이러고 있으면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왜 쟤는 잘 되고 왜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난 이 모양이냐고 내 팔자 왜 이 모양이고 엄마가 왜 날 이 시간에 낳냐고 이제 이런 수준으로 이제 놀게 되니까 물론 그것도 훌륭해. 그건 8층에 진리고 15층에 진리고 그쵸? 저기 초등학생이 저 대학원 수학을 모른다고 해서 그 초등생이 잘못된 거 아니야. 초등학교에 수학이 있는 거고 대학교에 수학이 있는 거고 카이스트에 수학이 있는 거니까 카이스트에선 이게 진리고 저 초등학교에선 요게 진리인 거야. 그 카이스트 수학을 가지고 저 초등학생한테 가져다 주고 못 알아본다고 이 우매한 놈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맞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 2부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뭔가 관념적으로 사주를 스토리텔링하여 우리가 뭐 하려고 태어났는지를 좋다 나쁘다로 구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가 나 임무와 미션을 알자 내 사주를 통해서 내 인생에 좀 보탬과 도움이 돼보자 라는 관점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사주의 글자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NPC가 된다. 우리가 일부 시간에 후반부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NPC가 뭐냐? NPC, Non-Play 캐릭터. 내가 조종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종하는 캐릭터. 즉 우리의 운명에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모든 사람, 사물, 상징, 행동, 현상 이거 다 NPC예요. 그러면 내 사주에 인성이 5개 있어 만약에. 그럼 내 사주에 인성 5개 있으면 내가 인성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NPC가 되겠죠, 인성이. 그럼 인성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겠죠. 그럼 인성은 주로 나를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적 환경에서 먹고 살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거고, 나의 지적, 학문적 수준을 결정할 거고,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결정할 거고, 사회적 자격이나 면허를 결정할 거고, 특히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해도 될지 말지의 승인권을 인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성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말지를 다 하늘이 정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돼. 소풍 가고 싶은데 뭐 누가 승인을 해야 돼. 부모한테 허락 받아야 돼. 뭐 부인한테 허락 받아야 되고 자식한테 허락 받아야 되고 또는 내 마음에서 허락을 막 안 해. 근데 내가 그 자격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학식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한단 말이죠. 인성은 그래서 결정권이고 승인권이고 식상은 행동권이야. 근데 인성도 있고 식상도 있으면 인성이 내 관할에 없으면은 내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그래도 인성이 와서 계속 너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네 맘대로 행동하냐? 라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돈 줘도 밥도 못 사 먹어 그러면 이제 뭐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 아무튼 사주의 8글자는 내가 의식화해야 할 대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이야. 좀 노력을 열심히 하면 8글자를 다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뭐 활용률 50% 이상. 근데 내가 좀 인생을 대충 산다 그러면 8글자 중에 한 4글자 정도가 50% 이상 나올 거고, 인생을 너무 대충 살았다 그럼 한 2억 개 글자만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글자는 다 자동 조종이야. 그러면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 안 움직여? 내 뜻대로 안 움직여. 내 뜻대로. 그럼 그게 운명이야? 이거 누구 잘못이야 그거?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갔는데 8과목을 60점 이상 이수하면 다음 단계로 넘겨주겠다고 했어. 8과목을 60점 이상 이수하면 적어도 8과목 중에 꽈락이 나오면 안 되고 그 중에 4과목은 80점 이상해야 된다는 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막혀있던 게 다 개방돼. 이 도서관을 사용하려면 너 수학 점수 60점 이상이면 도서관 쓸 수 있어. 저 2학년으로 진학하려고 하는데 너 과학 점수 60점 이상이면 진학할 수 있어. 저 졸업시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너 5과목 60점 이상이면 너 졸업시험 볼 수 있어. 저 논문을 좀 내고 싶은데요. 너 6과목, 8과목 60점 이상이면 너 졸업시험 볼 수 있어. 저 2개를 못했는데요. 너 계속 이 학교 다녀. 도서관은요? 이용 못해. 학교 식당은요? 이용 못해. 우리가 허락할 때만 이용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런 상황이. 자, 능동적으로 쓰지 않으면 NPC가 된다. NPC는 대체로 적으로 나타나죠. 적대적으로 나타나죠. 8글자를 편식하지 말고 모두 활용하라. 평가는 피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평가는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평가는 대체로 내 뜻대로 안 움직여. 나를 테스트하러 오니까. 평가를 피해 다니면 뭘로 나타나? 뭐 질병, 사고, 아픔, 평가, 고통, 괴로움, 악플 뭐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평관이 언제 오는지 대비해가지고 이때쯤 내가 평가를 받게끔 내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때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겠지. 이 집 밥맛 좋다. 뭐 이 집 친절하다. 뭐 이 식당 뭐가 좋다. 그러면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그때 상을 받겠지. 그쵸? 그 욕먹을 짓을 하면은 9시 뉴스에 나오겠죠.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만약에 인성운이 왔어. 그럼 인성운은 나의 인성을 테스트하겠지. 너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수용했어? 너 어느 정도 공부했어? 너 어느 정도 자격을 갖고 있어? 그거에 따라 너가 쌓은 인성만큼 그 현상을 일으켜 줄 거야. 비겁운이 왔는데 내 사주에 비겁이 많아. 근데 내가 맨날 비겁이 싫어가지고 도망을 다녔고 또 비겁 만나면 비겁이 날 괴롭혔어. 내가 지금 비겁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야. 비겁을 다루지 못한 거야. 지금 원숭이가 나무를 타지 못한 거야. 원숭이가 나무를 타지 못해서 원숭이 팔자가 이상해졌는데 그게 나무 탓이야? 원숭이 탓이야? 왜 그걸 나무 탓을 탓하냐고. 왜 우리 동네는 나무가 이렇게 높아요. 왜 그러고 있냐고. 그 원숭이가 타야지. 그러면 몇 번 탔는데 떨어졌어. 나무가 싫어요. 도망가야 돼? 아니, 독수리 새끼가 저기 다 컸는데 나 그냥 무서운데 나 그냥 둥지에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른 독수리가 먹이 안 갖다 주잖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자, 길신과 흉신 계열이 있는데 길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십성에서 말하는 길신은 쓰기 무난한 십성을 길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흉신이라고 하는 거는 쓰기가 까다로워서 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 카메라는 정이라는 말이 붙고 정관, 정인 이렇게 붙고 저기 수동 카메라죠. 수동 카메라. 얘는 평관, 편인, 뭐 상관 이런 거에 겁재 이런 거. 자, 카메라 잘 다루는 사람이 수동 카메라를 만나면 날아다니고요. 카메라를 못 다루는 사람이 수동 카메라를 만나면 왜 찍었는데 왜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 카메라가 잘못됐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편관은 사주에 흉신이 많다 그러면 너한테 어렵고 까다로운 미션이 많이 걸려 있으니 긴장 좀 하고 열심히 살아라 라는 느낌인 거예요. 너 그냥 호동생활 하면은 편관이 와서 너 이거 시험 합격 못하면 너 이거 데미지 페널티 있다? 정의는 대체로 합격을 못해도 페널티가 없는데 편의는 합격을 못하면 페널티를 줘요. 그렇죠? 편인이 페널티 주면 어떻게 돼? 밥그릇이 엎어지죠. 편관이 페널티를 주면은 아프고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일은 막 나한테 쌓이고 내가 막 다 책임져야 되고 이런 형태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상관이 페널티를 주면 망신을 주고 허튼 짓거리를 하고 직장 잘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상관 때문이 아니라 상관을 다루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자, 좀 고분고분한 호랑이가 우리 동네 뒷산에 살면 걔랑 친하게 지내고 걔는 웬만한 사람하고 잘 지내. 승질 더러운 호랑이가 지금 살아서 수틀리면 사람을 잡아먹어. 그러면 내가 그 호랑이를 정복하거나 길들이면 난 영웅이 되는 거고 호랑이 무섭다고 맨날 도망다니면 맨날 잠잘 때 호랑이 나타날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8글자 편식하지 말고 모두 내 것으로 활용하라.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체험, 경험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을 내가 부리거나 다룰 수 있게 된다예요. 자, 활용되지 않는 글자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쓰지 않는 글자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비겁을 쓰지 않으면 군겁쟁제로 내 재산을 탈취하고 관성을 쓰지 않으면 계속 일도 안 하는데 계속 막중한 마음의 책임, 나중에 몸의 고통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 같은 형태죠. 자, 일부의 정리. 타자의 욕망이 아닌 내 사주는 내 운명에 대한 길을 알려주니까 내 사주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운명이 아니라고 하여 실망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가면 좋은 거구나. 나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경운기구나. 왜 내 경운기는 속도가 이렇게 느릴까 하고 스포츠카처럼 개조를 했더니 30km 나오던 경운기가 40km 나왔어. 그럼 돼? 아니 경운기는
비포장도로에 논밭을 달리면 진가가 나타나는 거야. 스포츠카를 비포장도로로 오게 해야지. 그럼 내가 이기는데 이순신 장군이 맨날 유리에서 싸웠어요? 아, 이순신 장군 툭하면 12척이야. 이거 이순신 장군이 그럼 어떻게 했어? 자기가 유리한 곳에 적을 끌어들여가지고 하객진을 펼치든지 쇠사슬을 걸어놓고 그냥 바람 불 때까지 버티든지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함포 사격으로 원거리 작전을 펼치든지 하잖아. 왜 내는 왜 우리 수군들은 이렇게 근접전에 약할까 하면서 원균처럼 도망다니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접전에는 약하지만 우린 장거리 포격전에 특화돼 있어. 우리 배는 느리지만 버티기는 아주 좋아. 그럼 우리는 딱 버티고 장거리 포격전으로 배를 돌려가지면 쌓여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사주의 특징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내사주의 특징을. 내사주에 재성이 없나요? 가난한가요? 내가 백호대살이 있으면 비명행사한가요? 그런 게 아니야. 백호대살은 특정 기운의 30%의 고압축 에너지를 뒀다는 거예요. 잘 되면 더 잘 되고 망하면 더 망해. 배팅에 올인을 한 거야. 그거는 해당 글자에. 그런 거니까 이 글자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구나. 신중하게 내 것으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의지가 반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관성을 내 의지를 발현하면 내가 직장을 세우고 간판을 세우고 내가 명예를 올리고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고 어떤 자리의 지위에 올라가서 비겁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다스리는 건데 내가 그 관성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관성이 나를 지배하죠. 그럼 맨날 윗사람이 나한테 특히 평관이 날 지배해봐. 골치 아프지. 직장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와 앉아 있어봐. 그러면 분명히 내 운명의 환경 내에 평관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어쩌다 내 자취방에 찾아오는 부모님, 아니 윗집에 있는 집주인, 뭐 아래층에 있는 진상 아무개씨, 뭐 아니면 게임에서 맨날 나한테 욕하는 무슨 고객, 이런 사람들이 편관이 돼. 안 그러면 잠자다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악몽, 이런 것들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타자의 욕망이 아닌 나의 운명을 산다. 좋다 나쁘다라는 품평으로 사주를 보지 말고 사주의 스토리를 읽어라. 자, 사주는 미션 계획서다. 수동적 관념이 아니라 사주의 미션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면 사실 사주는 어떻게든 수행을 하게 돼 있는데 딱 둘 중 하나야.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수동적으로 하는 게 하기 싫은데 나중에 코 끼어서 가네요. 코 끼어서 수동적으로. 보자고. 사주에 돈을 역마치고 벌라고 돼 있어. 사주에 돈을 역마치고 벌라고. 그럼 그거 돌아다니면서 벌라는 거죠. 여기 부딪히고 막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외국도 다니면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가면서.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좀 했더니 지겨워. 나 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얌전히 자동으로 돈 들어오는 그건 이제 왕지들이 하는 짓인데 나 그냥 가만히 앉으면 그냥 돈이 막 자동으로 막 들어와서 나 딱 중심부에 딱 요것만 하면 되는 일 없을까? 이거는 지금 사주가 썬 나의 인생 계획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벗어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자꾸 괴로워한다는 거는 마치 트랙터가 왜 나는 100km가 안 나오지? 자꾸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지. 대신에 트랙터는 비포장도로의 신이잖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미션 계획서, 능동적 수행이 핵심.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갈게요. 참고로 요 얘기를 좀 할게요. 하나, 함정 미션. 이건 이제 명리학 정식 용어는 아니고 제가 이제 관념을 좀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름을 제가 만든 건데 사주를 보다 보면요 함정 미션 걸린 사주들이 있어요. 그 보면 대체로 뭐 귀문, 형, 충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그 꼭 함정 미션은 사주를 보면 나는 어떤 느낌이 계속 떠오르냐면은 이 사주 이거 미션이 뭐 이래 아주 함정을 세게 걸어놨네. 함정이 뭐냐면 꼭 이런 거예요. 그 학교에 갔더니 일진 형이 나한테 5,000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뭐 소주 5병하고 뭐 오징어 2마리를 사가지고 오고 3,000원 거슬러 오래.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숙제를 나한테 낸 거죠.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낸 거야. 사실 그게 너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미션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5,000원 가지고 맥주 5병에 오징어 2마리에 3,000원을 거슬러 오라고? 그러면 가서 그 선배 이름 걸고 달아가지고 외상을 사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그 가게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해가지고 그 오징어를 받아오든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돈을 써가지고 오징어를 사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그냥 그 일진을 피해 도망을 가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가서 댐벼서 들이받든가 뭘 하는지 지금 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주에서는 이걸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관점으로 가지겠느냐. 대표적으로 추고원진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해. 오화라는 화를 가지고 옆에 있는 수를 덮이래. 수를 따뜻하게 하래. 근데 그게 축토야. 그러니까 화생토를 하라는 소리인데 화생토를 해서 그 수가 드러나면 걔가 또 화를 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딱 무슨 미션이냐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돌덩어리 굴려가지고 산꼭대기 위에 올리면 또 우르르 떨어지고, 돌덩어리 굴려서 산꼭대기 위에 올리면 우르르 떨어지는 거야. 오화는 축도를 절대로 따뜻하게 만들 수가 없고, 일정 부분 따뜻하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수가 새어나가지고 오화를 확 꺼버린다고. 그럼 다시 리셋돼가지고 또다시 데워야 되고. 그러면 그 미션 자체는 하다가 안 되면 관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끝이 없는 미션이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하라는 소리야. 그게 그 미션을 걸어놓은 거야. 근데 싫다고 피해버리면 계속 따라다녀, 추가원진이. 그래서 추가원진 걸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인데 전쟁을 해가지고 3일 만에 끝내겠다 그러면 3일이 안 끝나요. 자기 죽을 때까지 전쟁이 안 끝나. 무언가 발명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발명품으로 히트를 치겠다라고 했는데 딱 1년만 연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1년이 아니야. 캐면 캘수록 계속 연구가 원점으로 돌아가. 10년 걸려, 10년. 그래서 그거는 과정을 즐기는 미션 같은 거, 화생토의 과정을 즐기라는 미션 같은 거죠. 마더 테레사가 아무리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구해서 걷어 먹인다고 해도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끝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까지만 구조해야지가 안 돼.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사람들을 돌보고 생해주는 것이 나의 임무구나 하라는 거야. 추가원진을 즐기라는 거죠. 자, 함정 미션은 그래서 그 미션 자체는 난이도가 높고 어렵지만 보상이 커요. 자, 미션이 어려운 사주는 나쁜 사주인가요? 미션이 쉬운 사주는 좋은 사주고?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는 나쁜 학교입니까? 대체로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는 좋은 학교고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은 좋은 직장이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대체로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미션이 어려운 미션은 성공했을 때 보상이 크다. 그래서 보통은 그 사주에 함정 미션 잔뜩 걸어놓은 사주를 가지고 온 용언들은 이번 삶에 자신의 운명의 모순을 잔뜩 설정해 놓고 그 모순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 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미션 난이도 높은 게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비겁 잔뜩 깔아놓고 같이 나눠 먹으라는 사주가 내가 보기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인격 수준이 중상위권 이상으로 인격 수준이 발전하지 않으면 못 나눠 먹어. 이제 나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지. 근데 나 혼자 다 가지는 순간 바로 그 사주의 함정 미션이 작동을 하면서 내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는 함정을 걸어놨죠. 뭐 무슨 느낌이야? 길에다가 꼭 무슨 금덩어리 하나 딱 놓고는 옆에 경찰이 지금 숨어서 잠복하고 있다. 너 주머니에 넣는 순간 바로 구속. 뭐 이런 미션 같은. 5명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이거 내가 다 가질 거야 하는 순간 다 날려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미션 같은 거를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 가질 거야. 니들은 망해도 돼가 아니라 야 같이 뭉쳐가지고 같이 파이를 키우자. 우리 동네에 광장시장. 우리 동네 말고 광장시장. 거기 히트치는 뭐 마약김밥집, 순대집 해가지고 히트치는 집 한 5개 정도가 있는 덕분에 거기 있는 200개, 300개의 가게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그 중에 또 몇 개 가게가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광장시장 파리를 날리죠. 그게 뭐야? 그게 집단 군집의 힘이에요. 집단 군집을 했더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 군집력이 생겼어. 뭉쳐가지고 파이를 키운 거예요. 신당동 떡볶이촌. 떡볶이 가게가 30개 있는데 전국에서 떡볶이를 먹으러 와요. 요즘 한물 갔죠. 우리 동네 민속 술집, 민속 주점이 한 개 생겼는데 좀 있으니까 그 옆에 한 개 더 생기고 좀 있으니까 한 개 더 생기더니 5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저 경쟁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저러다 좀 몇 개 문 닫는 거 아니야? 어느 날 그 길 앞을 지나가는데 그 길 앞에 민속 주점 거리 해가지고 뭐 이따만한 무슨 헌판이 섰어. 보니까 구청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5명 주인이 가가지고 우리 민속 주점 5개 모여 있었으니까 이곳에 하면 파전과 막거리를 먹을 수 있으니 여기를 민속 주점 거리라고 좀 입구에다 크게 좀 하나. 보니까 몇 천만 원짜리 무슨 큰 무슨 조형물을 세워놨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 오는 날 되면 이제 거기 가야지 이제 부침개 부쳐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뭉쳐서 먼 곳에서 집객 효과를 노리다. 유흥업소를 차리려면 혼자 외딴 곳에 차려야 돼요? 아니면 영등포 유흥상권에 권리금 좀 주고 들어가는 게 유리해. 그게 비겁다자들이 뭉쳐가지고 성공한 사례고 비겁다자들이 뭉쳐서 망한 사례들도 있겠죠. 아무튼 이게 성공한 시장은 비겁다자가 뭉쳐서 군집 효과를 거둔 거고 실패한 것은 그 비겁다자들 중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몇 명 끼면서 물을 흐려가지고 다 같이 망해버리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함정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가 사람들과 얼마나 너가 가진 것을 공유하느냐. 비겁 5개에 재성 하나,
재성 하나를 5명이 나눠 먹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파이를 키우라는 소리죠. 같은 일을 5명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타운에 가면 건물 하나에 횟집 5개인데 다 똑같은 메뉴 팔고 있죠. 뭐 가격도 같아. 거기 가보면은 이제 뭐 조개찜 탕 거리에 가면은 거기 조개집 가게만 10대 개가 있어. 같은 재성 활동을 5명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대중화돼, 대중화. 그러면 내가 김밥집을 차렸는데 부자가 장사가 잘 돼. 그럼 좀 있으면 반드시 옆에 여러 개 더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 개가 생길수록 불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김밥집 차리겠다고 달려들수록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을 가져야 돼. 내가 김밥 재료 제공할게. 김밥 체인 차려줄게. 내가 인테리어 내가 맡아서 해줄게. 너 2호점 해라. 너 3호점 해라. 우리 30호점 차리면 TV 광고 내자.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너 어떻게 살아라 라는 일종의 설계도와 힌트다. 그런 관점이죠. 제가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썼는데 궁겁쟁기 논문을 썼어요. 그 궁겁쟁기 논문을 쓰면서 사주에 비겁이 4개, 5개씩 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300명에서 400명을 모아다가 그 중에 이제 논문의 게재 허락을 받은 사람 30명의 사주를 예시로 들면서 그 30명 중에서 20명은 궁겁쟁이인데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그 중에 10명은 궁겁쟁이인데 폭삭 망한 사람. 근데 사주 구조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성공했고 어떻게 했길래 비슷한 궁겁쟁이인데 망했고에 대한 인터뷰를 전부 다 따가지고 아 이런 장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궁겁쟁제인데 국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전국의 해양 조선 사무실 지부를 갖다가 전 세계 나라에다가 80개 지부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 그게 뭐야? 내가 하는 일 너희도 같이 하자. 내가 배 만들었는데 너도 좀 팔아라. 너희도 배 사무실 만들어라. 우리 같은 상품 취급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데 해양회사에 그 전문 경영인을 하고 있죠. 그게 비겁다자가 망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모두와 함께 시장을 공유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 같은 케이스죠. 근데 이제 노름하고 도박하고 일확천금하고 이런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어. 자살한 분의 친구가 사주 공부를 하다가 내 친구가 왜 자살을 했나요? 해가지고 저한테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3달 전에 자살한 내 친구인데 왜 자살했는데 궁겁쟁지야. 왜 자살했어? 이분은 뭐 하셨는데? 도박, 카지노, 노름, 투기. 그러다가 돈 잃으니까 달러 빚 끌어다가 또 도박, 노름. 그러다가 포상 망하니까 자살. 와, 이게 일확천금 노리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로섬 게임을 하면 망하고 논제로섬 게임을 하면 흥하는구나. 이런 원리구나.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명리계에서 그냥 단순히 비겁이 옆에 있으면 네 돈을 뺏어가니 사람을 멀리하고 동업을 하면 안 되고 부모가 도둑이고 자식도 도둑이고 친구도 도둑이고 남편도 도둑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도둑이라고 생각하면 도둑이 돼요. 김춘수 시인의 말이 딱 맞죠. 내가 너를 꽃이라고 하니 너는 꽃이 돼서 왔다. 내가 너를 도둑이라고 하니 너는 도둑이 돼서 왔다. 평관은 나쁜 놈이라고 하니 정말 평관 눈에 내가 뒤지게 고생을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함정 미션은 영혼의 자기 실험이고 역량의 각성이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 뭐 해발 한 3,000m 고도의 산을 올랐는데 이제는 4,000m 고도에 이번에 5,000m에 도전하겠어. 이런 거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해법은 뭐 공부기술 관계 등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물론 실력도 안 되는데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가 깨지겠지.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면서 서서히 그 과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2개의 그림을 보세요. 자, 형식을 보아야 하는가 메시지를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2개가 뭐가 문자인 것 같은데 이거 읽어져요? 얘는 좀 읽어지죠. 얘는 훈민정음이라고 써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읽어지네. 요즘 한글하고 한 90% 비슷하니까 읽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지는 글을 볼 때는요. 빨간색이 몇 개국, 검은색이 몇 개국, 글자 크기가 몇 개국 이런 거 안 보죠. 그냥 메시지를 읽어버리죠. 근데 이거 봐요. 안 읽어지죠. 근데 이거를 굳이 해독하라 그러면 이제 세모가 몇 개 있고 반달이 몇 개 있고 검은색의 비중이 80%고 노란색의 비중이 30%이며 무슨 글자가 모서리에 있고 무슨 도형이 왼쪽에 있고 지금 이렇게 보죠. 이게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형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확실해요. 형식으로 보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 80%는 메시지로 읽고
부수적으로 뭐 가로 쓰기를 했나 세로 쓰기를 했나 문체가 어떤가 무슨 글자가 반복됐나 이런 건 이제 형식을 보는 거니까 형식은 한 20% 정도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적당한 것 같아요. 뭐 형식은 일체 보지 말고 뭐 메시지만 봐라 제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주가 안 읽어지면 그냥 형식만 봐. 사주가 안 읽어지면 형식만 보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두 개 있으면 나쁘다. 빨간색과 검은색이 붙어 있으면 나쁘다. 뭔지 모르겠는데 백호대살 붙어 있으면 나쁘다. 공망이 있으면 나쁘다. 뭐 무슨 일주가 몇 월에 태어나면 나쁘다. 이런 게 뭐 아무튼 뜻은 모르겠는데 왜 나쁜지 모르겠는데 뭐 좀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이 나쁘다고 하니 아 나쁜가 보다 해가지고 좋다 나쁘다로 구분을 하죠. 메시지가 안 읽히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명리를 해석을 할 때 형식은 천천히 보시고 그냥 20% 비중밖에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스토리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주를 보고 스토리 만드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스토리가 안 되니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 요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를 막 짜내야 돼.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내용이 안 보이면 형식을 보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엉뚱한 허벅지를 긋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8개의 칸에 이 사주의 문법을 좀 안 다음에 이 문법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 짜집기를 하는데 참고로 이 스토리 짜집기가 좀 이런 식으로 볼게요. 저기 뭐죠? 문장 연습하러 가는 뭐 소설 배우러 가는 그 문장 연습하러 간 글쓰기 교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주제를 한 8개를 던져주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짧은 그 5줄짜리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오. 우리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럼 처음엔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이야기하다가 막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 만들기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슬슬 이야기가 말이 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 써 있는 8개의 핵심 주제나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로 여기는 인생 전반부, 여기는 인생 후반부, 여기는 인생 중반부 해서 서서히 서로 단어 맞추기로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좀 창의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 개를. 스토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어떻게?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해피엔딩, 새드엔딩, 중간 정도, 중간 아래, 중간 이상의 삶의 모습을 잡고 스토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놔. 그 다음에 손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뭐가 궁금하십니까? 너희 결혼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개 글자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직장은 잘 다니십니까? 뭐 재물이 딱 재성 어떻게 본인 사업 해보셨어요? 어떻게 좀 관리 같은 거 좀 하십니까? 식상 같은 거 많이 있으면 어떻게 본인 기술이 있으세요? 뭐 본인 좋아하는 거 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지. 인성이 있으면 어디 학교는 어디까지? 주로 어떤 분야 전공하셨어요?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 지금도 학원 다니세요? 이런 거 물어봐서 각각의 저 공부 안 하고요,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요, 아우 사람들 꼴보기 싫고요. 이거 다 활성화 안 된 거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이제 내려가죠 이제 스토리가 내려가지 이제 새드 엔딩으로 내려가기 시작해. 어우, 저 공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 취미가 이건데, 저 이걸로 지금 돈까지 벌고 있고요. 관련된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얘 60%, 얘 60%, 얘 70%, 얘 80%. 그럼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요. 이제 해피엔딩 쪽으로 올라가요. 해피엔딩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여러 개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를 들어봐서 내가 한 8개 정도의 이야기 단위를 만들었는데 3번 스토리에 가깝구나, 5번 스토리에 가깝구나, 6번 스토리나 7번 스토리에 가깝구나. 그러면 이제 맞춘 거야, 그게. 7번 스토리에 맞은 거야. 그러면 이제 7번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나온다고. 이 7번 스토리가 이제 인생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 범위 안에서 놀겠지. 근데 노력을 하면 7번 스토리가 8번 스토리 될 거고, 또 이제 노력 안 하고 방심하면 7번 스토리가 6번 스토리, 5번 스토리, 4번 스토리 텅텅텅텅 하고 내려가겠지. 이제 그런 느낌이. 그럼 이제 당신 지금 상태로 그대로 살면 결말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결말이 마음에 안 들고 8번 스토리의 결말을 맞고 싶은 지금 당장 운동하셔야 되고 학교 다니셔야 되고 뭐 하셔야 되고 사람들한테 좀 인사 좀 하고 다니셔야 되고 소송 좀 그만 좀 하셔야 되고 저 부인한테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자식한테 얼굴 좀 내비치셔야 되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8번 스토리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사주를 통해서 내 운명을 개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은 배렸어. 어차피 이게 다 사주 잘못이야. 이러면 사주를 왜 배우냐고. 안 배우는 게 낫지.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야기 만들기 한번. 우리 사주 요렇게도 아니고 그냥 뭐 한마디로 아무 말이나 막 써봐. 뭐 토끼가 뭐 뱀 먹다 보다 강 사냥꾼 뭐 돼지 땅굴 그냥 아무거나 8개를 딱 써봐. 여기는 뭐 황금 그쵸? 이게 지금부터 이야기 만들기 훈련이에요. 사주로. 이야기를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말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순서는 그냥 이렇게 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으로 어거지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강가에 사냥꾼이 있는데 이게 뭐죠? 뭔가를 먹고 있어. 돼지를. 그쵸? 그래서 뱀이 나타났어. 이게 뭐죠? 이게 뭐라고 쓴 거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도 흘렸어가지고. 이제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이게 뭐였죠? 뭐였지? 땅굴. 맞아. 이 뱀이 땅굴 속에 있다가 이 사냥꾼이 돼지를 사냥해서 잡아먹고 있는 걸 보고 나타났다. 이제 토끼도 덩달아 나타났는데 토끼가 황금을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어거지 이야기를 꾸며낸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더 꾸며보세요. 뭐 한 20명이 꾸며내면 뭐 20개도 나오고 30개도 나오고 하겠죠. 그럼 저는 이야기가 도저히 안 나오는데요. 그럼 사주가 안 풀려요. 이거 사주 풀려면 8개의 단서를 가지고 지금부터 어거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 순박한 유치원생이 더 잘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유치원생이 사주를 더 잘 풀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제 책 안 본 지가 30년이라서 뭐 나보고 이야기를 만들라니 나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해요. 이러면 이제 사주가 이제 안 나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가 이제 여기다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사주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다 아무거나 한번 그럼 이번에 십성을 대입해서 한번 써보죠. 아무거나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볼까? 선생님 여기다 뭐 십성 중에 아무거나 하나 말해보세요. 인성. 선생님. 재성. 십성 용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아무거나. 비겁. 선생님은? 십성 용어 중에 아무거나.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맨 끝에 선생님. 편관. 짱이다. 우리 선생님은? 상관. 재밌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우리 선생님은? 십성 용어 아무거나. 여기 안 나온 거 하나 있으면 네? 편제. 신나네. 자, 이게 사주를 그 글자 그대로 보는 방식이 있고 십성으로 보는 방식이 있는데 이 초보 때나 기초 때는 십성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풀이해 나가는 게 조금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십성 외에도 뭐 합이 붙었다든가 뭐 형이 붙었다든가 뭐 충이 붙었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사실 형, 충, 회, 합, 형, 충, 합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형, 충, 합이 본질을 그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야기를 꾸며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저 사냥꾼하고 뱀이 합이 걸려 있으면은 그 사냥꾼 가는 곳마다 뱀이 나타난다. 그 뱀은 나가기만 하면 사냥꾼을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꾸며주면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사냥꾼이 뭐 죽었다 이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때 이야기를 푸는 순서가 있는데 우선 첫 단추를 여기서부터 푸는 게 아니고요. 첫 단추를 여기서부터 풉니다. 원래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맞는데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포인트가 월지라는 이 자리하고 일간이라는 이 자리를 사주 전체의 척추와 머리로 보고 있어서 일단 사회궁에 무엇이 있는가를 얘기를 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얘네가 장식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장식이에요. 개인궁은 여기를 중심으로 얘네가 장식이고 보조해 주는 거예요. 얘가 장식이야. 자, 그러면은 그래서 보통은 사주를 그냥 한 줄 정의할 때 뭐 묘월의 간목, 뭐 인월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 8글자 다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2개만 말할게. 보통 이런 이게 뼈대니까 거기에 이제 장식품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꾸밈의 글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야? 서울 사는
뭐 아유미 뭐 근데 걔가 뭐 빨간 옷을 입었는지 뭐 벤츠를 몰고 왔는지 뭐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 손에 칼을 들었는지 뭐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얘기들이고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은 사주를 스토리를 만들 때 여기 있는 네 개의 글자는 내가 사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 있는 네 개의 글자는 나에 대한 이야기이자 나의 미래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구별에 와서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딱 하고 시작했더니 나의 사회가 이미 이렇게 생겼더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사회가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사회는 뭐 부모나 내 선대에서 만들었겠지 이제. 근데 같은 서울시에 사는 사람도 사회궁이 전부 다르죠. 내 사주의 사회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를 인식하는 필터가 달라져요. 여기가 전부 관성으로 돼 있으면 세상을 어떤 지위, 고하와 권위와 공동체와 권력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고, 이게 인성 이러면 세상이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엄마 같고 나를 돌봐주는 존재 같고 나를 생해주는 존재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여기가 전부 식상으로 돼 있으면 죄 사회에 가면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돈 보태주고 돌봐줘야 되고 뭐 먹고 놀고 마시고 해야 될 것들이 잔뜩 있는 거고, 여기가 전부 재성으로 되어 있으면 세상이 전부 다 돈 벌거리가 가득하고 내가 가서 돌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돌봐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컨트롤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 길고양이를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사람은 안 보이고요. 저 100m밖에 고양이들이 막 눈에 보여. 남자 이런 얘기하면 좀 속물인데 그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그 강남이나 홍대에 가면은요. 일단은 못생긴 여자는 전부 클린 처리하고요. 자기 이상형에 맞는 여자만 딱, 왜 내 머리는 모든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100가지 정보가 들어와도 그중에 두세 가지만 집중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싹 제거를 해버려. 그리고 딱 필요한 것만 딱 보여. 여러분 차 운전할 때요. 내가 경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경차들만 눈에 띄고요. 내가 벤츠를 운전하잖아요. 그럼 벤츠들만 눈에 띄고 아반떼 몰잖아요. 그럼 아반떼들은 눈에 딱 어머 저 나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외제차 몰면 외제차들만 눈에 보이고 국산차는 반쯤 걸러요. 이렇게. 어머 저 미천하게 국산차를 타고 다니. 이런 느낌이죠. 누구를 돌보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는 저기 불황자나 거지가 100m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고, 누구를 좀 등쳐먹어서 내가 걔를 공사를 쳐가지고 누구를 좀 이용해 먹어야겠다라는 관념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리숙하게 나한테 속아줄 사람들만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누구에게 도움받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좀 형편 좋고 잘 살고 떼국물 잘 흐르고 옷 잘 입고 이렇게 나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블러 처리가 되고요. 그냥 반투명 처리가 되고, 저 사람 내가 좀 도와줘야겠네. 어머, 저 술 먹고 쓰러졌는데 저 얼른 112에 신고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툭 하면 요 합정역에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그 아저씨가 이게 가지고 기부를 좀 해주시오 하고, 이 노숙자 아저씨가 계시는데요. 그 아저씨만 보면은 내 지갑에 얼마 있지?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뭐 굳이 내 도움이 필요 없겠다 싶은 사람은 일단 내 눈에 안 띄어. 물론 내 옆에 지나가는데 난 그런 사람 있는지도 안 보여.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지 능력은 내가 무엇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주로 캐치하고, 주안점을 두지 않는 것들은 싹 블러 처리를 해. 뭐 중요도에 따라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이런 사주가 있으면 보겠죠.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재성에 기반하여 인성을 쓰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크게 두 개의 섹터로 나눠지는데, 나와 가까운 사회가 있고 나와 좀 먼 사회가 있어요. 자, 사주의 세계, 사주 조금 아시죠? 뭐 초보라고 해도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걸 일간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요거를 나라고 보고 요거를 사회라고 보는데, 재성 사회에서 인성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금전, 재물, 뭔가 성취, 사업, 비즈니스 관리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활용되는 도구는 자격, 지식, 정보, 컨텐츠, 인성 뭐 이런 형태들이, 그러면은 인성과 재성이 한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돈과 공부는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인성을 내가 능동적으로 취득하면 그만큼 나는 재성사회에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보통 이런 경우가 인성사업하라는 사회, 인성사업.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자격을 따면 이 사업권을 보장받아.
요 자격을 따야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이런 형태들이 뭐 감정평가사, 무슨 자격과 무슨 뭐 보험 관련된 거, 무슨 무역 관련된 일들, 이 자격이 있어야지 그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뭐 회계사 자격을 따든지 뭘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벌죠. 공부를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알고리즘이 걸려 있구나. 자, 운명은 결정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운명은 결정된 것이기도 하고 결정되지 않은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볼게요. 운명의 규칙이나 룰은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데, 운명 게임의 결과는 결정돼 있지 않아요. 내가 축구 게임을 하는지 농구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A팀이 이길지 B팀이 이길지 내가 7대0으로 이길지 3대3으로 이길지는 모르는 거라고. 그건 내 하기 나름인 거야. 즉 우리는 이 사주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운명 규칙이 어떠한 규칙이 적용되는가를 알면은 결말을 내가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축구를 해야 되는데 알고 농구를 하고 있었다. 그럼 내가 지금 계속 헛발질을 한 거고, 손에 공이 닿는 즉시 나는 맨날 경고와 퇴장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인생 규칙은 축구 게임이었더라. 공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였더라.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사주는 공부학문 자격이 돈과 연련돼 있고 지식 정보 그 컨텐츠가 바로 돈과 연결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사회는 그와 연동되어 있는 편관상관의 사회와 또 관계를 맺고 있어. 편관이라는 거는 직장 조직이고 상관이라는 거는 기술에 기반한, 자, 지지는 기반, 천간은 활용. 지지는 기반, 천간은 활용이에요. 자, 온천으로 유명한 곳에서 짜장면을 팔았어요. 기반은 온천단지, 하는 일은 활용한 것은 짜장면집이라는 거예요. 자, 화장실에서 밥 먹었어요. 기반은 화장실, 하는 행동, 활용한 것은 밥 먹는 거. 반대로 말하면 밥 먹는 곳에서 똥 쌌어요.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죠. 밥 먹는 곳에서 밥 먹었어요 할 수도 있고, 뭐 밥 먹는 곳에서 잠잤어요 할 수도 있고, 밥 먹는 곳에서 공부했어요 할 수 있는 거야. 돈 버는 곳에서 공부했어요. 돈하고 공부는 같이 움직여요. 다음, 재주를 기반한 명예적 직장 조직이에요. 이 편관은 재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문 기술 재주에 위에서 올라간 편관 조직이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하고 있는데 상관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광역적 자리에 있는 큰 간판을 가진 조직이 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나의 삶과 가까운 이 생활권의 월주의 사회에 재물을 불려주고 있는데, 이 월주의 사회에서 방귀를 좀 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 월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공부, 학문, 자격, 지식을 갖춰야 하고, 내가 만약에 이 편관적인 조직에 들어가려면은 돈과 관련된 자격, 지식이 있어야 이 편관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순히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편관 조직에서는 상관이라고 하는 전문적 기술력, 그러면은 뭐 마케팅 공부를 한 후에 마케팅 홍보를 잘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에 재성을 불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재성이 월지에도 있고 시지에도 있는데, 인생 전반부에는 사회적 기업이 상관생제하고 있는 재성사회이니까 사회적 재물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 인생 후반부에 여기 개인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 재물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생 후반부 미션이 걸려있죠. 근데 자, 일지의 비겁, 여기도 비겁 밑에 편재라는 뜻은 십성에서 비경겁재는 사람을 뜻해요. 사람 관계. 그래서 사주에 비경겁재가 여러 개 있으면 이번 지구별 체험 미션이 사람 관계를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의 협력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있는데 내 직속 아래에 사람이 있으면 나와 친위 비견이라, 이게 뭐 갑인일주든 을묘일주든 임자일주든 할 텐데, 자, 나와 친위 비견인 사람들을 천간으로 활용하여 나와 한 몸처럼 움직여주는,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남자 주인공이 그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별도로 독립해서 그 설계회사를 딱 차리는데, 그 설계회사에 보니까 큰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들이 다 와 있죠. 우리 팀장님 개업하신다길래 우리 다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야? 친위대죠, 친위대. 나랑 한 몸처럼 움직여주는 사람. 그게 일지 비견에 갖춰야 할 미덕이에요. 만약에 일지가 비견겁재인 사람들이 나 움직일 때 이렇게 같이 가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갖춘 거야. 제일 좋은 건 배우자, 자식, 형제. 근데 배우자, 자식, 형제가 이 역할을 안 하면 뭐 술친구, 대신 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그리고 뭘 주의해야 돼요?
오피스 뭐 그거. 아니 왜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일지의 친위 비견을 천간에 세워서 그가 돈을 관리하게 하여 함께 비겁들이 시장을 공유하라는 미션이 후반 미션이고 내 사주랑 비슷하네. 제가 갑인일주의 갑술신데. 자, 좋죠? 그럼 이 사주는 전반부에 지식정보 컨텐츠를 이용한 돈을 벌고 그거를 관리하는 회사와 관계를 맺으며 기술도 좀 발현하고 있다가 인생 중반부 정도에 일지 비견 미션이면요. 중년에 독립자립하여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회에 종속되지 말고 내 뜻대로 일지 비견 겁재는 내 뜻대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남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사람 관계를 이용하여 동업협업을 통해 시장을 만들어 같이 공유하라인 거죠. 호신쌤이 비겁 재성이죠. 제가 운영하는 이 명담제가 3명이 동업하는 거예요. 이 명담제라는 곳에 신 선생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원장님도 계시고 뭐 이런 시스템이잖아. 이런 형태들. 이걸 보고 도둑놈이 내 돈을 가지고 있으니 자식이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거죠, 이제. 물론 10명 중에 1명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원숭이가 나무를 못 타서 생긴 현상이지 그 나무가 나쁜 놈이라서 생긴 현상이라기 보기는 좀. 원숭이가 나무를 못 타면 그게 나무 탓이야? 원숭이 탓도 좀 있지. 물론 뭐 썩은 나무도 있고 뭐 나무가 잘 못 자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 만들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뭐 하라는 사주입니까? 이렇게 살아보라는 인생 청사진을 계획하고 온 사주라는 거야. 이게 내 인생 청사진이야. 그래서 사주는 내 인생을 전략적 측면으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어. 단점은 전술적 측면. 그러니까 이사 내일 가요, 모레 가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일 후에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A사랑 계약해야 돼요. B사랑 계약해야 돼요. 이거는 전술적 측면인데 이 전술적 측면에는 약해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상담 줄었다고 아는 사람한테 막 죽는 소리를 좀 했더니 그분이 막 인스타에다가 막 호신생 광고를 막 올렸어요. 그랬더니 친인척들이 이제 연락이 올 거래. 그랬더니 친인척들이 그 아시는 분 친인척들이 저 어떻게 내년에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라든가 뭐 저 어떻게 복권에 올해 당첨될까요? 뭐 이러면 나한테 물어보길래 그런 것도 봐줘요. 그래서 나 복권 언제 당첨되는지 몰라. 이사는 가고 싶을 때 날짜 맞을 때 형편 될 때 가시면 되는 거지. 그런 건 내가 못 봐. 그럼 호신쌤은 뭘 봐줘요? 뭐 이런 화를 내더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사주는 전술적 측면에서 동쪽이 좋아요, 서쪽이 좋아요, 빨간 옷이 좋아요, 숫자 2가 좋아요, 8이 좋아요. 이거는 약해. 사실 그거는 타로가 직방이에요. 타로가 직방이고 전술은 타로, 전략은 사주죠. 그러면 사주와 타로 같이 배우면 눈앞의 일은 타로, 인생 청사진과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의 내 운의 흐름은 전략적 측면에서 사주. 왜? 영혼이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와서 이 계획의 흐름에 따라 갈 것이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스토리를 되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배우셔서 이제 그 사주를 가지고 내 사주도 보고 남의 사주도 보려면은 좀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사주가 막막해.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간신히 스토리 하나를 짰어.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짠 사주 스토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생길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사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토리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40개가 돼. 이건 더 골치 아프죠. 왜 확률이 40분의 1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실력이 늘어날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게 맞는 얘기야. 그 사람에게 펼쳐진 인생길이 구석구석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 그 사람한테 보이는 인생길이 이게 양자역학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평행우주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만 28번 평행우주인지 16번 평행우주인지는 일단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해봐야지. 그러면 내가 스토리 20개씩 만들면 그렇고 저는 한 4개나 5개 정도 만들거든요. 사주 보러 오면 사주 딱 보면 머릿속에 스토리가 두루룩 하고 나와요. 옛날에 한참 걸렸는데 요즘에 그냥 착 보면 나와. 스토리를 딱 5개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 옆에 확률까지도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막 확률이 막 80%, 막 20%, 막 10%, 30% 막 이런 확률이 나와. 그럼 이제 물어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막 확률이 한 80% 정도 되면 지금 뭐 하시죠? 그럼 거의 맞아.
근데 80%씩 확률이 나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확률이면 일단 물어봐.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결혼은 어떻게 되시나요? 직장 상태는 어떠십니까? 사주가 관이 중요하면 직업이나 직장, 관직 상태를 물어보게 되고 인성이 중요한 사주면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지금 공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편안함에 안주를 하고 있는지, 게으른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인성이 지금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봐야죠. 사주에 비겁이 우르르 깔려 있고 이 월지나 일지에 비겁이 잔뜩 있으면은 사람 관계가 어떤지 물어보죠. 사람 관계는 괜찮으세요? 뒤통수는 안 맞으십니까? 되게 좀 좋은 사람도 좀 만나죠. 아유,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형님들하고 잘 지내. 그러면 당신 잘 돼. 이거. 아, 사람들이 다 왼수해.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끔찍합니다. 아, 갈 길이 멀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원숭이가 지금 나무 못 타고 있어가지고 지금 나무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될 때까지 나무 타야 되는데 사람 관계 배우라고 만든 사주인데 사람 관계가 힘들다고 계속. 자, 보세요. 여러분들 수학 전문 학교에 갔다고 쳐봐. 그러면 다른 학교보다 수학을 더 빡세게 가르칠까? 수학 문제를 쉽게 낼까? 그치, 수학 전문 학교를 갔으면 수학을 더 세게 가르치겠지. 근데 왜 우리 학교는 수학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불평하면 곤란하지? 사주 격국이 주 전공이거든요. 이게 정제격이면 정제가 주전공이고 편제격이면 편제가 주전공이고 상관격이면 상관쓰라는 상관을 아주 고퀄리티하게 써보라는 거고 편인격이면 편인을 고퀄리티하게 겁제격이면 겁제를 고퀄리티하게 써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라. 라는 좀 어려운 미션이 걸려 있는데 겁제가 월지에 있더니 도둑놈이 내 세상에 가득하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미션이 좀 어렵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연구해야겠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스킬이 부족하다. 그러면 책 좀 사다 봐야지.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가 서점에 가면 얼마나 사람관계, 인간관계 책들이 많아. 다 그 사람관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개발 서적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사람과 친하게 주는 법, 모두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니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 내려놓는 법,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론에 관련된 좀 책을 습득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높은 나무에 도전해서 떨어지지 말고 좀 쉬운 나무부터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좀 잘 관계를 개선을 해보고 맨날 집에서 가족하고 개처럼 싸우면서 왜 가서 사장님하고 잘 지낼 생각을 하면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단계적으로 사람과의 미션 관계를 성취해 가면서 내 사주를 활용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 사주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내 운명을 성장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되게 아주 쓸만하고 괜찮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자기개발 서적들 보면 다 무슨 교훈들 막 적혀 있잖아. 근데 그 교훈들을 보면요. 그게 딱 어떤 사람한테 맞는 말인데 어떤 사람한테 안 맞는 말인 게 되게 많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일찍 잡는다는데 그럼 일찍 일어난 벌레는 무슨 죄야? 내가 벌레인지 새인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일찍 일어난 벌레일 수도 있잖아. 누가 와서 날 내일은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라는 게 그게 우유부단으로 나타날지 신중함으로 드러날지 어떻게 알아. 편인격이면은 그게 맞는 말인 거고 상관격이면 그거 안 맞는 말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나에게 맞는 자기개발론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형태로 우리는 사주 공부를 통해 자기도 개발하고 내 손님들이나 내 단자들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이제 5분 남았는데 내 마음에 분별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분별심이 뭐냐? 선입견 같은 건데 그냥 사주 탁 보고 편관 2개나 있어. 이게 나빠. 상관이 2개, 왕싸가지 나빠. 식상이 3개인데 재성이 없어. 아이고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낭비하겠네. 아이고 나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프레임 규격에 맞으면 좋은 거고 그 프레임 규격에 안 맞으면 나쁜 거고가 아니라 이 사주는 우주는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대명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사주는 이러라고 만든 사주고 이 사주는 저러라고 만든 사주고 이 사주는 요런 인생을 살아보라고 만든 사주고 저 사주는 저런 인생을 만들어 보라고 만든 사주구나 라는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그 사주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분별심을 버리고 사주의 목적이 뭐고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것인가를 이야기 스토리로 만들어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사주가 보입니다. 보여요.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 형식론으로 대표적인 게 복음이 있으면 안 좋다, 같은 글자 여러 개 있으면 안 좋다, 조우가 안 맞으면 안 좋다, 이런 건데. 그냥 보세요. 사주에 요 얘기만 할게. 같은 글자 여러 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편인, 여기 편인, 여기 편인. 보통 이러면
음양 균형을 깼다 그래가지고 저 오행 중화를 깼다 그래서 편인을 귀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글자나 같은 오행이 여러 개 반복되는 거는 나쁘다라는 소리가 그건 형식 논리잖아. 스토리도 모르고. 그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남편한테 심부름을 좀 시켰는데 남편이 자꾸 물건을 하나 빼먹어. 그러면 남편한테 3번 반복하죠. 반드시 약국에 가서 판크레온을 사와야 돼. 딴 거 말고 판크레온 사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크레온은 귀신이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럼 사주에 편인 공부해. 편이 공부만 하지 말고 활용도 해. 너 말년에 너 이거 편인 활용해야 그 다음에 사람을 주든지 돌을 주든지 재주를 주든지 내가 할 거야 라고 사주에 써 있는데 혹시 안 할까 봐 반복해놨잖아. 사람 관계를 배우라고 했는데 얘가 또 사람을 또 전생에서 그런 것처럼 사람 피해 도망 다닐까 봐 여기도 비거 여기도 비거 여기도 비거 여기도 비거 여기도 비거. 그러면 넌 도망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가는 곳엔 계속 너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네가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들은 적이 돼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미션이 걸려 있는 거잖아. 사주를 딱 보면은 이 사주를 어떻게 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저렇게 쓰면 저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게 지금 뻔하게 나타나고 있잖아. 그 다음 또 하나. 사주는 같은데 영혼이 달라요. 이거를 저는 영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영혼 성숙도, 영혼 숙련도, 영격, 영레벨. 이제 명리학에서는 사실 이 개념이 없고 영성학에서는 이 개념이 되게 강해요. 영성학에서는 이 삶을 자기 수양과 체험과 경험을 통한 성장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성장이 더 필요한가, 어떤 부분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부분의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는가, 이런 그래서 세상을 어떤 인식으로 바라보는가를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가늠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성장을 올리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영성하고 제일 비슷한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 영성은 서양 스피리추얼 영성과 거의 90% 비슷한데, 이 불교 영성이 기본적인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해탈이잖아요, 해탈. 해탈이 뭐죠? 그 영성 단계를 끝까지 올려서 100층까지 쌓아가지고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라. 지구학교, 윤회학교를 졸업하라. 물론 다른 안드로메다에 가서 윤회를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거 졸업하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졸업이 돼? 가끔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 삶까지만 살고 저 윤회 안 할 거예요. 이런 경우 있는데 가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등학교 가셔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졸업하셔야지 될 텐데 다음 삶도 사시고 보통은 졸업이 임박한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요, 아무하고도 관계 안 맺고요, 그냥 보통 소유한 것도 거의 없고요, 보통 집안에 그 스몰 라이프라 그러죠. 집안에 물건도 거의 없고 거의 집착이 없고요. 감정도 별로 없고요. 특별히 기뻐하지도 않고 특별히 슬퍼하지도 않아. 그게 이제 카르마가 다 풀려서 그런 거야, 카르마가. 전생에 가난하게 살면 돈에 대한 카르마가 생겨가지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 많은 사람 부럽고 이런 감정적 작용인. 나 같은 경우는 공포협박 명리를 옛날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카르마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몇 번은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의 명리 이런 걸 이제 해야 된단 말이지. 이제 공포협박 명리 제발 사라져 주세요. 그래야 이제 그 과정을 내가 졸업을 하니까 이제 내가 뿌려놓은 똥을 다 치워야 되니까 내가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성학에서는 그 영혼의 성숙도라는 레벨이 있는데 사실 명리학에는 레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리학에서는 일단 평균적으로 고전 명리학에서는 일단 사람의 수준을 일단 바닥 단계, 바닥. 욕망의 동물인 바닥 단계로 놓고 사주를 푸는 좀 경향이 있어. 그래서 대체로 사주 해석이 대체로 별로 안 좋아. 이 글자가 있으면 이래서 나쁘다, 저 글자가 있으면 요래서 나쁘다. 근데 같은 글자라도 보세요. 상관도 영혼 레벨이 좀 높은 사람들이 치면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혁신하고 개혁하고 똑똑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발견으로 승화를 시키고요. 이게 지금 레벨이 낮으면은 이제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고 율법 다 깨트리고 남한테 가서 말 함부로 하고 여기서 독을 막 내뱉고 지멋대로 굴고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똑같은 십성인데도 왜 부정적 작용과 긍정적 작용이 나타나는가를 사주 자체로는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이 사주를 상관을 지금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인성을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태어날 때 영혼 성숙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레벨이 좀 더 올라가거나 좀 더 내려가거나 하겠지만, 근데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올라가지. 실패를 많이 해도 올라갑니다. 보통 실패를 많이 하면 더 잘 올라가요. 실패를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아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도 영혼 성숙도 레벨에 따라서 미션이 원만하게 작동할 때가 있고 원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사주에 비겁이 많은데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단체 활동이라든가 단체 비즈니스라든가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든가 그런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은, 이 영혼은 이 미션과 관련해서 스킬이 좀 있고 숙련도가 좀 있구나. 아마 전생에서도 비슷한 미션을 여러 번 해봤겠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 관련돼서 되게 숙련도가 뛰어나구나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사주에 상관생재라고 돼 있어. 상관, 재주와 능력을 부려서 생재, 돈을 벌겠다. 보통 일반적인 서비스 자영업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형태인데 사주에 상관생재가 있는데 가게만 차리면 망하시는 분이 있고 사주에 상관생재가 있는데 홍대에 가게 6개를 내가지고 억대 한 달에 매출 억대 이상을 내시는 26살 청년이 있어. 내가 직접 봤거든. 26살 청년이 저 25살에 군대 제대해가지고 1년 만에 홍대에 가게를 6개를 냈는데 내는 족족 손님이 100m를 줄을 서고 그 사람은 뭐에 홀렸는지 메뉴판은 이렇게 여기는 메뉴 이렇게 이 직원을 뽑아야 돼. 여기에는 가게 내면 안 돼. 문은 여기다 내야 돼. 책 테이블은 이렇게 깔 거야. 주방장 너와 이거를 마치 전생에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척척척 해가지고 1년 만에 가게 6개를 내가지고 억대 부자가 됐어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홍대 가게 6개를 내가 봐도 신기해. 보통 26이면 알바하면서 버벅거릴 나이인데 그게 지금 누구예요? 그 전생에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해본 영혼이에요. 이건 숙련도가 높은 영혼이야. 숙련도. 그러면 사실 사주는 같지만 그 사주를 쓰고 있는 영혼의 숙련도들이 사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같은 사주지만 상관생재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관생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레벨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쪼렙인가 봐요. 나는 비겁 때문에 맨날 괴로워요. 그러고 있으면 쪼렙 맞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보죠. 영혼들이 전생에 잘하던 걸 꺼내가지고 이번 생에서 자꾸 그 사골국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잖아요. 영혼들이 발전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잘하는 거와 가슴 뛰는 거의 차이인데 보통 잘하는 건 전생에 많이 해왔던 거고 근데 가슴은 안 뛰거나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가슴 뛰는 거는 대체로 전생에 하다가 만 거든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든가 새롭게 해보고는 싶은데 아직 스킬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권장사항은 잘하는 걸로 일단 돈을 벌면서 가슴 뛰는 거를 열심히 적용을 해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가슴 뛰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면 그때 가서 직업을 바꿔라.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안전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의 스킬은 다르다. 근데 내가 계속 안 되는 일을 도전하면서 그 일을 돈은 안 되지만 계속 연극 배우로 성공을 해서 언젠가는 유명 배우가 될 거예요. 내 지금 20년째 무명 배우지만 하지만 난 연극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뭐 물론 아버지가 와서 회사 좀 돌보라고 하는데 나 그거는 이제 싫어요. 물론 하면 잘하겠지만 이런 분이 있다면 가끔 돈이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좀 받으시고 계속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일을 하여 지금은 연극 배우로 쪼렙이지만 이거 몇 번 하면은 다음엔 유명 배우로 타고난 재능과 적성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이제 전생 얘기하면은 아유 난 전생 관심 없고 난 이번 생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이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사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딱 이번 삶을 위해서만 설계된 게 아니라 수많은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의 윤회의 삶을 크게 계획을 세워서 잡아놓고 다음에 이번 삶을 지금 설계를 해놓은 게 사주. 이번 삶을 포함한 큰 윤회의 흐름이 카르마. 그래서 내가 배우지도 않은 음악을 내가 막 잘해. 전생에 한 거야. 그건 카르마적 계획에 있는 거지만 이번 삶에서는 내가 연습을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주 볼 때는 그 사람의 카르마도 좀 알아야 되는데 카르마라는 게 사주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취향, 감정적 반응, 어떤 거에 대한 재능적성과 어느 거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카르마적인 요소예요. 사주적 요소는 2차적인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런 카르마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현재 영혼 성숙도나 영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를 가늠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번 지구별 체험의 운명 계획서인 사주 8개 미션을 대입을 하면은 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생 컨설팅과 카운셀링, 자기개발과 성장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